자, 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서 2부도 저희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 심한 장세이고 또 하방 압력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의 여파는 남아 있었죠. 하지만 또 나스닥은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요 며칠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다시 또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빠지는 모습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또 코스닥에서는 매블티, 메타버스, 또 블록체인, 또 NFT 관련주들 다시 또 상승 여력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양시장 하락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은 매도 추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디슈 관련 종목 분석해보는 머선일이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머선 일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는 분, 은별 캐스터 고! 네, 머선일이고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금리 1% 시대가 다시금 찾아왔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25%포인트 상승한 1%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 수준을 유지했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를 유지했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 같은 경우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1.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도 역시나 1.5%에서 2%가량 상향 조정했다는 걸 봤을 때 내년 역시나 물가 상승이 주요 키워드로 자리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었는데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는 또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무려 31조 원가량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3조 규모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3조 원 규모의 매수를 보이면서 3천선을 두고 개인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업종군들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요. 전기, 전자 업종이었습니다. 무려 3조 1,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등 이러한 종목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강한 수급을 보여준 게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매수로 돌아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긴 시간의 조정을 거쳤던 우리 증시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던 국내 증시 드디어 다시금 상승 추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어제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날보다도 26명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사망자도 39명으로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3,93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날보다는 소폭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무려 80% 가까이가 됐지만 아직도 신규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선일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머선일 중에 우리 김덕호 대표께서는 눈여겨본 이슈가 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 뭐 무서운데요. 또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금리 1%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 증시의 악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리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따라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물가입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공급자 물가까지,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도 너무 올랐으니 이제 제조업에 있는 분들도 뭔가 지금 당장 자재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졌다. 이런 부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 때까지만 해도 60포인트 이상을 달성했던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번에 이제 50포인트에서 55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들도 네. 조금 참조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물가에 대한 가공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일례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우리 슈퍼콘덴고가 한 번 있었죠. 네. WTI 유가 가격이 다음 이제 2월 되는 분에 대해서의 어떤 선도 물량이 마이너스 가격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최악의 사태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가 선물이나 아니면 유가 상품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마 안 좋은 기억들로 또 다수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마이너스 16달러 선까지 이렇게 쭉 빠졌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요. 네. 지금 오늘 장에서의 한 80달러 선 어간까지 회복을 한 게 한 1년 8개월 만에 맞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브리티시 페트롤룸에서 실제로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의 석유 감소량이 전체 이제 연간 감소량에 대비했을 때 약 9%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역대 최악의 어떤 감소량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재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유가라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단순히 하루 이틀로 가격이 바뀐다면은 산업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에서는 비축률을 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이 단거리 달리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금리 카드고요. 이번에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기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이 대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증시를 지수로 해서 조금 소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결국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은요.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과연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재신임이 되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될지 그러면 연준의 현 금리 정책을 기존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렇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선임이 마찬가지로 됐고. 재선임을 또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떤 갈등도 조금 교묘하게 피해가지 않았었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테이퍼링의 단계를 기존의 월 150억 불씩 줄여나가는 단계를 고려할 것이다, 고수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증시의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의 산업지수 이런 부분들에 비했을 때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조금 다소 크게 나타난 그렇죠. 부분이 예. 바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잠깐 반짝 상승을 그렇죠. 했었죠. 반짝.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지만요.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주말 효과도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만큼 탄력을 좀 받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다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신용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현금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또 한번 소폭 진입이 이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미 현금을 쥐고 있는 승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싸졌을 때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증시에서 다시 외국인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유롭게 진입하는, 즉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폭들이 조금 소폭이나마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 위기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은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코스피에서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큽니다. 뭐 이런 지금 이 뉴스와 이슈 속에서 관련 테마 당연히 뭐 은행, 보험, 뭐 금리 얘기하며 증권까지. 네. 그런데 또 다른 또 섹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물가하면 또 유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미국 증시에서 또 비축류를 또 내놨을 때 정유 관련한 섹터들이 또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에너지 섹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섹터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은 이제 WTI 가격으로 제가 아까 잠깐 차트를 띄워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달러 약세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즉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부분이 촉발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현금 자산, 우리가 안전 자산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공격 자산으로 이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즉 어떤 안전 자산에 대한 가치들도 동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네, 점을 네. 좀 말씀드린다면요. 이 유가 부분들이 단순히 골드만삭스에서 $100 갈 거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선뜻 유가 상품에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상 이제 달러화와 유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현상의 가장 큰 악재는요. 결국은 해운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의한 어떤 그 골든 크로스 라인이 너무 우상향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소요는 소요대로 많아지고 공급대로 부족해지고 공급을 해도 제대로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유가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FOMC에서의 어떤 의사록 부분을 참고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와중 혹은 테이퍼링의 그 시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으셔야지만이 증시의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이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구리 이런 어떤 상품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폭이 조금 다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에너지 섹터라든가 특히 광물 섹터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은 목재료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공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하실 때는요. 현재 구간에서의 그 실적이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때 당시에 그 실적을 견조하게 만들었던 회사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죠.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증시가 갔던 이유도 그만큼 악재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들에서의 어떤 자본력으로 인해서 산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나면은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베트남과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네. 단기적인 면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대형 성장주나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주나 광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재 구간에서 직접적인 어떤 선물 시장을 좀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율해 나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소극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하면은 항상 나오는 섹터가 이제 또 은행 네, 섹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타 언론에서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고객들 빚잔치에 너무나도 지금 수익 잔치를 하고 있더라. 그렇죠. 상여금, 네. 배당금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어떤 악재 요소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다 보니까 좀 얄밉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죠. 많이 쓰죠.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동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요. 매출 부분들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품 매출보다 실제 실적을 견인했던 부분들은 바로 약관 대출을 비롯한 대출 상품을 통한 이득이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보험사, 은행, 금권사도 마찬가지로 이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타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되어진 상태로부터 미국의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섹터 자체의 전체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자 수익 부분들에서 조금 특성화가 되어 있는 은행주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선호하시는 이 섹터를 은행 쪽으로 보신다는 건데 뭐 일단은
감정적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얄밉지만 이제 이럴 때도 투자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더 보고 계신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네.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간 배당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네. 이 기존의 주주분들을 좀 달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2분기 이후에 중간 배당을 끝나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많이 연출되는 와중에서도 네. 금융주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실적 부분들이 개선세가 굉장히 탄력이 높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이제 4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 한번 중간 배당을 한 번씩 시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금액들을 이렇게 배당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옵티머스 사건, 라인펀드 사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타격감들이 있게 되면서 신한 투자 쪽으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증권사로 좀 계좌를 옮기시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그 손익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배당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었습니다만은 네. 중간 배당을 했다는 그 자체로 보았을 때는 1위 2금융에 있었던 KB금융, 신한지주가 이런 어떤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금리 이슈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세가 확연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한지주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월 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단일 종목 자체로만 보기보다는요, 결국은 섹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금융주들이 조금 다시 강세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시장 전반의 하락을 회피하는 어떤 우회하는 전략으로서는 금융주들 중에서 은행주들이 용이하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은행주들이 과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도 있었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괴리 부분들이 좀 높았었는데 네. 오히려 오히려 이제 대형 금융주들 특히 이제 규모가 있는 몸집이 있어야지 위기를 극복한다는 어떤 얘기처럼 우리가 금융주들 중에서 좀 다수 규모가 있는 금융주들 메인 금융사들을 좀 다시 한번 보실 때가 되지 않나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그 은행주들 중 얘기했는데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카카오뱅크의 급등이 있어요.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같은 은행 계열로 보기도 참 애매한 그런 종목인데 이런 급등세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카카오 그룹 전반에 대한 좀 약간 기관 수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네.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 성장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 너무 많은 이제 지침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자체 주가들도 생각만큼 못 갔다. 카카오뱅크가 이만큼 주가를 올려놨는데 왜 카카오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주 개념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합당한데 카카오뱅크에 있어서의 단점이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 대출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죠. 고객분들이 이동을 네,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어떤 이점이라고 하면 이런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인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가 1, 2등급의 고객들, 우수 고객들을 싸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호혜적으로 베푸는 입장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금융 당국에서의 간섭들, 개입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잘 가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에도 현재 대출 상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을 운용하실 때도 이런 신용 잔고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은행 다 빌리고 보험사 다 빌리고 증권사 다 빌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카카오 시장을 또 가게 되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 은행주로 좀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한 투자는 좀 줄이시자. 포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리시기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은행주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하면은 여러 은행들이 있겠지만 특히 오늘장에서는 좀 기업은행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드리고 네.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신한지주와 KB금융과 같은 이런 어떤 대형사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에 있는 국책 산업을 또 담당하고 그렇죠. 있는 은행이죠. 네. 국책은행이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결국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개인들의 어떤 타격세가 나타났을 때 은행에도
그 충격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면들이요. 바로 이런 중소기업들 대출 잔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잔액이 201조가 넘게 지금 달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1위였던 농협은행을 뛰어넘고 이제는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심의 대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 부분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손 비율이라고 하죠. 네. 돈을 빌려주고 나고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고 특히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파산할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기업체들의 그 잔존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특히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부분들이 조금 강화졌을 때는 이런 국책 사업들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 이후의 국면에서 그 기업들의 어떤 상환 능력들이 극대화되는 점을 좀 보신다면요. 이 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까지 조금 간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KB은행에 비해서 좀 다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가치주 자체로서의 그 면모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12,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격은 1,500원입니다. 결국 이제 상방 하방에서 10% 정도에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면에서의 어떤 손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으로 인한 배당락 부분들 요 세 가지 초점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구 주식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윤혜캐스터 오늘도 좀 양시장의 현재 지수 수급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 인상 부담 속에서 외국인 또 기관의 매수 매도 공방 속에 나타나면서 수급 공백이 주는 지루한 장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세한 또 시황센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금리 인상 부담 속에서 2,980선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상황 살펴보시면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 저가권에 위치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500억 원가량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좀 강하게 매도 물량을 나타내는데 금융투자와 더불어서 여기로 살펴보시면 사모펀드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집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실까요? 외국인들 매도로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의 저가는 2,973선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 살펴보신다면 2,983선에서 등락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좀 매도하는 움직임들 집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봤습니다. 메타버스, NFT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덴트 가상화폐와 NFT 시장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 속에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 지분을 10.23, 34.22% 좀 보유하고 있는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같은 경우 빗센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취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인해서 22%대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도 게임 관련 섹터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 방침이 나온 이후에 부침을 겪긴 했지만 관련주들에 의해서 좀 빵빵 뚫고 있는 NFT 규제를 뚫고 고공 비행하고 있는 관련주들, 게임주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17%대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5%대 양봉권 플레이가 집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또 아무래도 배당의 매력도 있는 금융주들 보기 마련인데요. 역시나 금통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0.7%에서 1%로 좀 인상하게 되면서 관련한 금융섹터들 활짝 웃는 모습 나타나네요. 카카오뱅크 15%대, 카카오페이는 19%, 메리츠 화재는 또 1%대로 관련된 금융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님, 드래곤 플라이 지금 연일 지금 급등하고 있네요. 네. 좀 오늘장 특징주로 당연히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NFT 메타버스가 좀 식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다시 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초에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그래도 NFT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드래곤 플라이도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 뭐 3거래일 이런 흐름을 최근 한 일주일 그리고 뭐 2주일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차트에서 높이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메타버스 전체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드래곤 플라이, 애니플러스 같이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NFT가 또 살아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중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9개 게임사가 또 이제 NFT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메타버스 NFT에 불을 좀 질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게임사들이 어쨌든 NFT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을 질렀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펀드에 이어서 이제 NFT 전용 펀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전문 투자회사인 아르카가 NFT 전용 펀드에 대해서 3천만 달러 정도 현재 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벌써 1,140만 달러 정도 자금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펀드가 이제 그 펀드 자금이 완벽하게 이제 납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3천만 불이 모이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펀드 활동 시작할 건데 아시다시피 뭐 디지털 자산이란지 뭐 게임 내 자산, 뭐 디파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NFT, 메타버스 같은 방향성은 뭐 디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봤을 때 최근에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뭐 P2E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자회사 DF 체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NFT 관련주로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개별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은 양호한 모습들인데 그중에 좀 소외됐던 포스코 케미칼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양극재, 음극재, 뭐 탄소 소재, 포스코 그룹 쪽에서 2차 전지 소재에는 다 집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무겁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를 다 소화를 하고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또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이 내년 같은 경우 한 1조 2천억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기존의 본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진출에 대한 관련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가운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요즘에 미국의 진출과 또 이제 증설과 관련된 같은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들인데 또 한간에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과거한 요소수 관련된 얘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중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와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390억, 13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한 30% 늘어난 1,800억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보는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맞춰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단기적으로는 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이어지겠지만 추가적인 확장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핫한 섹터 두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도 여전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7.2%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11월 25일입니다. 목요일 주시장 마감했습니다. 유나캐스터 약시장 마감 종가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역시나 파랗게 물들어간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시장을 좀 무겁게 짓누른 하루였는데요. 일본 그래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혹시나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 했지만 역시 약보권으로 움직임 마감했습니다. 시가는 299.6, 2,996선에서 좀 출발했고요. 저가 부근은 2,973선이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기관에서 좀 매도가 강렬하게 나왔습니다. 거래소 안에서의 기관 어떤 종목들을 좀 매도했는가? IT 투톱 안에서의 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대한항공과 하나생명, 신풍제약 등도 매도한 모습들이 점검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점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살펴보시면 1,023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가가 저가로 좀 형성이 되면서 1,015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됩니다.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낸 모습들 집계됩니다. 1,000억 원가량 매도 물량 출회된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률 또 하락률 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으로 인해서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 흑연을 좀 확보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모멘텀도 실려 있는 모습이네요. 7% 강세 움직임으로 식목만 3,500원 선에 등락 이어가며 종가 마감했고요. 밑으로 보시면 동방, HSED 엔진, 한국주가 모두 다 경기 민감주들 오늘 양봉권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위권 말고 하위권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아직도 좀 여파를 미치는 모습이네요. 오늘 우선주, 본주 모두 다 오늘도 이틀째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동서 같은 경우도 4%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위권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CN투스, 성진,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버키 스튜디오 역시도 살펴보시면 300억 원 규모의 인바이오젠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의 공시를 나타나게 되면서 14%대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오늘 CJ ENM, CJ 프레시웨어, 오늘 CJ 그룹주들 안에서 이 두 기업이 음보권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치네요. 6%, 5% 약세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또 이 종목 괜찮은데 좀 사갔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그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중고차 시세 또 올렸고 관련주까지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태근 팀장께서 K카를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이런 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 코인을 제대로 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5,000원대 돌파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시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사이였던 그 인연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K카가 IPO를 할 때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가 2,626억 정도 주식을 사간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력 때문에 이런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의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또 신뢰가 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온라인 중고차 시장 성장이라든지 플랫폼 역량에 대한 어떤 긍정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중고차 매매가 이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K카, 예전에 SKI 엔카였죠. 그 K카였던 성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해서 중고차 시장이 또 호황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뭐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쪽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도 그런 부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작년 매출이 1조 3,200억인데 이미 상해를 한 1조 4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4,9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세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매출 성장세 주된 요인이 또 이제 그 실적 성장 요인을 또 뜯어보게 되면 또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동전양면과 같은 부분인데, 이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어떤 보고서를 낸 부분들이 과거 인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온라인 시장 중심에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성장,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을 안고 오늘 전략 잡아주셨는데 K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여전히 IT 쪽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는 그냥 이름에서 다 나옵니다. PI 필름이죠. 그거 관련된 글로벌 PI 필름 글로벌 시장 1위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PI 필름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저희가 아는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작은 스마트 기기 쪽에서 많이 썼었다가 이게 IT 기기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EV 시장, 즉 전기차 시장 쪽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공장을 가동률 100%로 해도 지금 다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비슷한 2위 업체죠. 대만의 타이미드 테크라는 회사가 가격을 한 10%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PI 첨단 소재도 가격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만간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가동률 100%인 상황에서 여전히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증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의 근거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790억, 한 30% 이상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900억대 이어지면서 한 14%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치를 봤었을 때 IT 계열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선행 PER 한 13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들을 맞춰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코스피 200 쪽에 편입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들어올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영향력들도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오늘 가격대 최근에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이다가 빠른 변화와 함께 일단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다시 주된 추세 흐름들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5,000원대 전후에서는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 영역이 있는 67,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정태인 팀장께서 K카 분석하시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런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골드만삭스 그 평가가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왜 그 목표 주가하고 하향하면서 한 5거래 정도 네네. 빠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인데 K카도 지금 이렇게 오르지만 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 하이닉스 보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그래서 한번 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주셨듯이 올해 8월달에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시티라든지 이 글로벌 IB들이 디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들면서 목표 주가라든지 매수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버용 디램은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 10월 26일 날 매도 리포트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관전 포인트를 보게 되면 또 이게 역코인을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현재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코인보다는 역발상 관점에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재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시장은 좀 하락 마감했지만 내일장 우리가 다시 힘을 내볼 종목 PI 첨단 소재 K카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2분기 일자리가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30대 일자리는 17,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내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게 20개월 만이라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포인트 올린 1%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린 뒤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바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돼 왔습니다. 한은이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또 올린 건 양호한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졌던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란 평가입니다. 이어 경기와 물가, 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내년 1분기에도 재차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번 금리 인상이 소비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총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의 비중이 이제 한 75%에 이르고 있어서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이 점점 정상화되고 이제 민간 소비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대출 금리 인상의 소비 제약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제약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1%로 오를 경우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산업전시회인 서울모터쇼가 올해 이름을 서울모빌리티쇼로 바꿔서 내일부터 열흘간 개막합니다. 19종의 신차가 선보일 예정인데 글로벌 대세가 된 친환경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개막에 하루 앞서 언론에 공개된 현장을 성주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SUV 차량이 숨겼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아의 전용 친환경 SUV 모델 The All New Kia 니로입니다. 5년 전 1세대 니로 출시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로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기아의 친환경 라인업을 대표하는 니로는 차량 곳곳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마감을 적용했습니다. 차량 천장은 재활용 섬유를, 도어 판넬에는 수성 친환경 페인트를, 시트는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섬유를 활용했습니다. 내년 1분기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상반기 중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As you know, the Kia Niro today is a very popular car. It's sold all over the world and is very affordable as an EV. And we want to continue that, but the new Kia Niro offers more. It offers better efficiency, it offers a better experience in the interior, and we believe as well, of course, a much more modern design. So in that sense, our vision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is really sustainable mobility for all. 현대차는 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5 자율주행차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이오닉5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서울 도심 내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도심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비전을 한 곳에서 모두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 로보틱스, 수소에너지, 신규 모빌리티 등 다채로운 컨텐츠를 모빌리티 파크라는 컨셉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전 세계 6개국 1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일반 관객을 맞이합니다. 국내 3곳, 해외 7곳 등 총 10개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신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8대의 전시 차량을 전기차로만 구성했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을 국내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콘셉트인 앰비전 X를 전시했습니다. 차량 내 전후 좌우 360도 유리창이 스크린으로 전환 가능하고 탑승자의 동작을 인식해 명령을 실행합니다. 친환경 기술,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된 미래 모빌리티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넘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드론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올해 2분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8만 개 이상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57만 7천 개로 1년 전보다 68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9만 2천 개 늘어나면서 2분기의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어난 가운데 30대 임금근로 일자리만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0대 일자리는 430만 2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감소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도전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웁니다. 카카오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여민수 현 대표와 류영준 현 카카오페이 대표를 공동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대표를 맡아온 여민수 대표는 연임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카카오의 개선과 변화를 추진하며 최대 매출 달성과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또 류영준 대표 내정자는 2011년 카카오의 개발자로 입사해 우리나라에 생소했던 테크핀 산업이 영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 책임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카카오가 혁신 기업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이후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혜연 앵커가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빅머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빅머니 1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